네, 반갑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자, 11월이 시작이 됐는데 지수 상황이 영 시원치 않아서 조금은 우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조만간 이제 분위기는 좋아질 겁니다. 11월 달은 원래 오르는 달 아닙니까? 그죠? 11월, 12월 계속 오르는 장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첫 출발이 조금 이상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월 달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10월 달에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모비스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고 현대차를 조금 덜 사긴 했는데, 자, 어쨌든 순매수 상위에는 두 종목이 올라가 있네요. 자, 이 종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은 지금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네. 유상증자까지 때려 맞아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네, 조금 이상한 상황이 좀 되긴 했는데,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증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자, 90만원에 이 선을 그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90만원. 이게 뭐냐면, 공개매수 가격이죠. 공개매수 가격이 89만원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그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해버립니다. 상한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가고요. 왜냐면 공개매수 끝나고 나서 장내매수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아주 석연찮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상증자. 그러면서 하한가를 맞이하고 한 번 더 빠졌다가 또 금요일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데, 자,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느냐. 일단 유상증자 가격은 6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라고 본다면 일단은 67만원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면 이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죠. 왜냐면 일단 공개매수 가격은 89만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67만원에 대응하게 되면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상당히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상증자가 됐든 또는 이 공개 매수가 됐든지 간에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 시점에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특히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분이 있기 전에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89만원의 이 공개 매수가 끝났다라면 이게 6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환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가를 더 올렸죠. 더 올려서 분쟁은 끝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5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00만원까지 추락한 상황이 좀 된 건데, 순식간에 30% 넘게 하락한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60만원까지 그럼 원래 경영권 분쟁이 없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유상증자 가격이 67만원이잖아요. 67만원 밑으로는 어지간해서 내려가지 않죠. 유증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지켜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가장 이제 현실성 있는 가격대를 본다면 이제 8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아래로 본다면 이제 70만원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라인에서는 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유상증자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 가격이 계속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아연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은 없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경영권 분쟁을 통해 가지고 시끄럽게 되면서 갑자기 급등했단 말이죠. 이게 50만원대에서부터 150만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300% 오른 거잖아요. 200%인가요? 300%인가요? 아무튼 뭐 이만큼 올라간 거죠. 네, 3배 올랐습니다. 3배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고점에서 다시 3분의 1을 깎아 먹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원래 없었던 이 이벤트가 없었던 시점으로 내가 가격을 되돌려야 되겠어. 왜냐면 경영권 분쟁이든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도 경영권 분쟁의 일환이니까요. 요걸 되돌리겠어라고 한다라면은 이 이벤트가 없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주가에 대한 그 하락폭이 상당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상증자
유상증자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딱 지지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겠지만 요거까지 끝나고 나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 증권사 분석은 뭐 장기 투자로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네, 이 뭐 주가가 떨어지고 났을 때 걔네들이 책임져 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인데 이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근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67만원에 유상증자를 때렸다. 그게 2.5조 원 규모입니다. 때렸어. 그러면은 이 67만원의 유상증자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평단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탈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상증자를 안 받고 나가자니 손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고, 유상증자를 받다니 이게 조금 쓸데없는 기업에다가 돈을 더 많이 쏟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말이죠, 보통 유상증자를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유상증자를 받아도 주가가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받느냐라는 부분인데,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에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경영권이 안정화되든 아니면 이벤트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의 어떤 자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뭐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유상증자를 받아서 평단가 낮춰놓은 부분들이 도움은 되긴 될 거예요. 그냥 저 꼭대기 150만원 저 가격대가 네, 이벤트가 끝난 상태에서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유상증자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기준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매수가를 회복해 준다 라고 한다면 매도를 그냥 치시고 나오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 지금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100만원대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 하다가 주가가 밀려버린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그냥 받거나 아니면 손실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유증을 받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유증을 받고 장기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네,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네, 만약에 내가 한 140만원에 샀다. 현실적이진 않지만 140만원에 샀다. 아니 뭐 조금 더 현실적으로 130만원 샀다고 칠까요? 130만원 샀어요. 그 다음에 70만원으로 이제 유상증자 볼게요. 자, 그러면 유증을 받게 됐을 때 한 절반 정도 가격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평단가가 이제 100만원 정도 수준 맞춰지겠죠. 물론 권리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더 낮은 수준의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뭐 80만원, 70만원,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은 낮은 수준에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나는 평단가가 100만원인데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한 70만원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시점에서 권리락 지나고 나면 반등이 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네,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까지 많이 회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다시 회복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어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여러분 노리셔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물려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고점에서 매수한 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손실을 확정짓기 싫다라면 유상증자를 받아서 그 이후에 반등을 기다려서 팔고 나오는 게 유리하고요. 유상증자 기준일 전에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매수한 가격대를 회복해 준다면 그냥 파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고민할 거 없죠. 그냥 파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은 네, 그다지 권장하지 않죠. 네, 신규 접근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하고 권리락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러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굳이 매수가 들어가서 유상증자 받을 필요 없겠죠. 기관들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노리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들은 네, 기관처럼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이고요. 네,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고 그 이후에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투자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볼게요.
요거는 실적도 좋고 주중 환원도 좋고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26만 5천원, 26만 원 넘어가면서 지난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나온다. 근데 이 고점은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한번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지지는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 지지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24만원 정도 시점에서 지지선을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가 지지선 역할로 보시면 돼요. 자, 24만원 정도 지지선이 그냥 바로 만들어지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이격이 좀 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 좀 좁히기 위해서는 요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좀 해줘야 되거든요. 뭐 ST7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 그다음에 배당률 이런 것들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끼워준 이유가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순환출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들고 가시면 승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4만원 뭐 경로에 따라서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어요. 23만 5천원 뭐 그 정도까지 지지선 보시면서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매수를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4만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략 포인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 뭐 24만원에서 그냥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그냥 대충 24만원에 사셔도 됩니다. 뭐 지금 가격대는 어쨌든 뭐 저점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사셔도 되는데, 다만 뭐 26만원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10% 정도 하락이 돼버리게 되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가격을 싸게 사되 뭐 100원, 200원 또는 호가 한두 개 차이로 대응하시기는 너무 쪼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만원 근처에 붙여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24만원에 붙여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관 쪽 종목들 두 개 봤고요. 외국인 거 볼게요. 하이닉스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의 대체품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뭐 그래도 뭔가 야심찬 계획을 뿜어내면서 뭐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원찮죠. 바닥을 잡은 것 같긴 한데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고, 증권사들은 또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넘어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엔비디아에게 거의 대량으로 납품하는 기업은 하이닉스겠죠. 영업이익 부분도 이미 삼성전자를 앞질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덩치가 더 작은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들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분이겠죠. 7조 원이 넘었다는 부분과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9조 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도 지금 130조밖에 안 되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하이닉스는 사실 우리 주력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100% 정도 수익률 가까이 나와 있는 상태. 넘어간 분도 계시겠지만 비중을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비중이 커지고 수익률은 한 70%대 정도로 내려앉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비중도 많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뭐 계속 제가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래쪽 18만원 지지선, 이거는 지난번에 통과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0만원은 넘겨줄 것이다. 한번 넘어갔고요. 요 구간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밴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근데 지금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나오겠죠.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옆으로 눕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확보가 되고 주가가 좀 누우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바로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재료가 나왔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뭐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반도체 쪽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대단한 이슈가 터졌다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일단 대체적으로 여기 20만원과 18만원대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자, 매수 의견은 따로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온 이후에는 저점 지지 확보하고 횡보 이후에 골든크로스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 가격대가 이제 19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추세가 안정되고 흐름이 같이 바뀌게 되면 그때 매수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 하반기까지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증거사 리포트가 아무리 뭐 개떡같이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데이터가 다 알려주는 거고, 뭐 지금 보면은 뉴스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반도체 수출 별로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반도체 수출 동향 보세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계절적 특성이거든요. 9월달에 원래 좀 많아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원래 좀 적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수출이요, 역대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역대 8월 최대 수출, 역대 9월 최대 수출, 역대 10월 최대 수출입니다. 10월 중에서 가장 많이 반도체가 수출이 된 그런 해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시전에도 9월달보다 10월달이 수출이 별로 안 좋았을 거다라는 걸 전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역대 최고치 계속 찍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4분기, 내년도 초반,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 걱정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성장을 통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미 20만원대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막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전고점 넘어서서 뭐 한 26만원, 27만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일단 봐야지 할 얘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20만원, 원래 제시되었던 목표 가격이죠. 제가 8만원에 매수하면서 20만원까지 목표 가격이 제시되었던 그 구간까지 일단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러 번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뭐 방산 쪽 관련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치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분할을 하게 되면서 핵심 사업부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지주사 홀딩스로 남고 핵심 사업부를 떼어냈는데, 이거는 주변 사업부를 떼어내고 지가 핵심 사업부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분할이 좀 특이해요,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인가, 그거는 이제 매도로 들어가는 게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것도 요즘에 좀 잘 오르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두 번째 많이 샀는데, 방산 쪽 부분들의 외국인 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단점은 뭐냐면 너무 올랐다는 거죠. 너무 올랐어. 지금 이게 37만원대인데 이게 2만원대, 그러니까 한 10배 넘게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약간 고평가 국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치더라도 약간 오버한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추세가 62선 따라서 규칙적으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고평가의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평선 이격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당분간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이격이 살짝 벌렸잖아요. 그래서 살짝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추세가 망가지거나 뭐 이탈돼 가지고 뭐 당장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고요. 주가에 대한 조정은 좀 진행될 수 있어요. 34만원에서 33만원 정도까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더라도 여기 지지선만 유지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뭐 보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매수 의견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거리도 많고 막 그러시겠습니다만, 이제 4분기에 나올 이벤트들만 우리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3분기가 끝나면서 이제 10월달 넘어가서 실적 발표 이벤트까지 끝나면서 이제 저점권에 대한 이벤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부서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뭐 세계 경기가 침체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공장이 폭발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이벤트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은 괜찮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주목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HBM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물론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망했습니다. 뭐 HBM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우리는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 회사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좋게는 얘기했겠지만, 일단 HBM에 대한 부분들을 양산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다. 자, 지금 8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납품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2단 같은 경우가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곧 통과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12단을 그러면 아예 못 팔고 있느냐? 아닙니다. 팔고 있습니다. 어디다요? AMD를 비롯한 다른 기타 거래소에게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I 수요가 늘어날 때 이쪽 부분에서의 출하, 이런 부분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될 거고, 여기다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뭐냐?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생산력에 한계가 있죠. 지금 공장을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공장이 나와라 뚝딱 한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2, 3년 정도는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부족한 물량을 어디서 채울 것이냐. 봤더니,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2025년도까지 물량이 품절. 즉 지금 살려면 2026년 걸 사야 되는데 26년도 것도 지금은 달랑달랑 하다는 얘기입니다. 품절이 이미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미 공장을 지어놔서 캐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파운드리 쪽, 뭐 메모리 쪽 조금 축소해가지고 HBM에다 집중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죠? 엔비디아 납품을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 좀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물량을 좀 받기 시작하면 하이닉스 쪽에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하이닉스는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물건이 이미 품절이기 때문에.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여기서 악재가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벤더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바로 벤더를, 삼성전자를 지금 3차 벤더잖아요? 2차, 1차 막 이렇게 끌어올리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일단은 이 오더를 준다는 부분들은 삼성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다른 회사들에게는 약간 경계심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게 4분기에 다 나올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4분기 실적은 HBM의 성과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증가세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타 증권사들은 4분기 실적도 개판일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는 이제 예상치고요. 지금 HBM의 출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가 상당한 폭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즉 증권사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끝났다! 이런 데도 있고요.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부담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또 끊어질 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또 그런 물량들을 개인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거. 자, 빚을 내서 또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폭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들었다 놨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고 주가가 반등할 때, 일단은 65,000원 제시해드렸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내려가 버리게 되면 65,000원 필요 없습니다. 6만원 정도만 나와도 시장과 동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싱크만 맞아버리게 되면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연말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골든크로스 임박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월요일날 상승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하면서도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59,000에서 6만원 정도 수준이라면 매수하기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수하기 괜찮은 패턴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골든크로스 발생 이후에는 단기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65,000원까지는 일단은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65,000원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의 상황이나 흐름들을 따라서 회복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평단가는 아직도 7만원에서 7만원도 아닙니다. 75,000원에서 8만원 정도 수준,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저 75,000원에서 8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다시 두드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물량이 많아서 못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는 네 그냥 대충 사셔도 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몰아넣어가지고 막 몰빵 친다거나 이런 거 안 되고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조금 사보시고 조금 지나보고 주가가 내 마음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진행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강력하게 보유 또는 없다면 매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저는 더 사고 싶은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 보시고 진행해 보세요.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반도체 HBM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 부분과 네 빚이 많다는 거, 신용이 많다는 부분들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물량이 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만 그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가 요즘에 주가가 좀 별로죠. 네, 10월 달에 차량 판매량도 조금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네, 차량 판매가 좀 줄어도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팔아먹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뭐냐? 주가가 이렇게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항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게 되면 추세가 하향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점이 완전히 그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어떤 지지점을 만들어낼게요. 이번에 조금 내려간 모습이 있었는데 요것을 제외하면 일단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게 반등만 해준다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매수를 그때 진행했었던 가격대가 처음에 진행한 게 19만원대 아래였죠. 19만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했었던 구간, 즉 30만원까지는 갔었고 그래서 지금 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쪽에 매수를 한 몇 번 더 해줬어요. 자,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평단가는 아마 한 20만원에서 21만원 사이 정도 맞춰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높을 때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밑에 서킷 때, 그 다음에 지난번 밑에 이럴 때서 매수가 됐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리는 위치에서 매수하지 지금 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19만원대 아래쪽과 여기를 비교해 본다면 대충 21만원 안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익 중이긴 할 텐데 이게 수익률을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점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률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희석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래쪽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이라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아래쪽에 19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 강력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고작 이것 때문에 매도하겠다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매수가 애매합니다. 매수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서 지금은 현대차는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돌리는 위치가 나오거나 또는 여기 이평선들 모여있는 구간이 있죠. 이거 넘어가면서 흐름을 바꿔주면 그때는 매수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24만원 정도 포인트 보시고요. 아예 주가 떨어져가지고 19만원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 시점 반등 포인트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현대차를 매수할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기아차를 매수해라. 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지금은 기아가 훨씬 더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되었다. 기아도 지금 저점 지지가 있었지만 한 번 더 까고 내려가면서 아래쪽 지지까지 왔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배당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 매력과 그 다음에 저점에서의 반등 포인트를 같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지금은 기아가 훨씬 더 공략하기 좋은 위치고 매매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은 현대차를 뛰어넘기 어려울 테니까 기아가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도 같이 올라가기는 효과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매수 포인트는 지금이 기아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만 좀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종목, 기아까지 하면 7종목이긴 한데 6종목. 자, 고려아연과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와 현대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